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104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2022년 10월 2일에 시행된 시험입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런 것들은 단가 결정 방법이고 연수합계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에 하나이네요. 연수합계법은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자료를 참고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통화대용증권, 그 다음에 보통예금, 정기예금 아니고 당좌예금. 이렇게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네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예금과 현금성 자산의 합계입니다. 현금에는 통화하고 통화대용증권, 얘가 통화대용증권이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우편환 증서는 통화대용증권입니다. 그래서 저걸 다 더하면 답은 195만 원이 되겠죠. 문제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성격이 다른 것.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찾으라는 얘기겠죠.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자본적, 외벽의 도색, 수익적, 파손된 타일의 원상 회복도 수익적, 보일러의 부품 교체도 수익적. 그래서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구단계하고 개발단계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이 대표적으로 무형자산이고 사업 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도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권, 이거 포함됩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자,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과 사업 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포함한다라고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자본 항목에 해당합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부대비용은 유일하게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이나 매도 가능증권의 취득 부대비용은 대원칙인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매도 가능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이름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으로 이름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손실로 자본 항목에 해당합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자기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자본 항목의 성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기 주식을 내다 팔아서 이익을 받다. 자본 거래죠. 자본 조정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감자 차익도 마찬가지 자본 잉여금. 자기 주식 내다 팔고 손해봤다. 얘는 자본 조정 항목이 되겠죠. 감자 차손도 자본 조정 항목.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았네요.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감자차익은 자본이여금 항목이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과 감자차손은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합니다. 7번 다음 자료는 기말 12월 말 결산 자료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팔려나간 물건만큼의 상품을 빼고 상품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거겠죠. 분계는 상품 매출 원가. 숫자를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팔려나간 거. 기초상품 재고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가지고 기말에 남아있는 걸 뺀 게 판매된 거겠죠. 근데 요 중에 뭐가 하나 들어있냐면 매입 애놀이가 있어요. 이 매입 애놀이는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보면 기초상품 재고 단기상품 매입액에서 뭘 빼야 된다? 매입 애놀이 및 매입 할인을 뺀 금액이 이제 순매입액이 되겠죠. 여기서 기말상품 재고를 뺐더니 이게 1,030만 원이 팔려 나갔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을 이렇게 빼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상품이 대변으로 나가고 차변이 상품 매출 원가가 된다는 얘기네요. 8번 다음 중 거래의 판료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자산 비용 자산인데 신용카드 연회비 1만 원이 차변에 비용에 발생했겠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니까 자산이 감소한 게 아니라 부채가 증가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답이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의 결산 이자가 입금됐으니까 자산이 증가했고 이자 수익이 생겼고 그 다음에 원재료를 사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했고 외상이죠. 부채가 증가했고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니까 부채가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함과 동시에 카드로 결제했죠. 부채가 다시 증가하네요. 그래서 2번은 분계를 하면 차변이 수수료 비용이고 대변이 미지급금이니까 1번이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제조 원가 명세서는 뭐 재료비, 기초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 기말 재고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기초제공품, 기말 제공품 더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기말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에 또는 뭐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는 자료네요. 기말 제품 재고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원가의 분류 방법과 종류가 잘못 짝지어진 것.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변동원가, 고정원가 맞고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역사적하고 예정이 아니라 통제 가능원가, 통제 불능원가. 추적이 되면 직접원가, 안 되면 간접원가. 의사결정과 관련 있으면 관련원가,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 자, 통제 가능성에 따른 원가는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로 분류하고 통제 가능 원가는 뭐냐?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 그러니까 경영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아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뭐 주로 재료비나 노무비, 광고비 등이 통제 가능 원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정 원가가 뭐냐? 예정 원가는 사전에 계산에 의해서 산출된 원가. 미리서 계산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견적 원가라고 하기도 하고 추정 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원가는 가장 비슷한 말은 실제 원가인데 그냥 우리는 흔히 취득 원가라고 하는 거. 이게 역사적 원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관련 원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원가를 말하는 것이고 고려 중인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를 관련 원가. 그 다음에 매몰 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미 발생했고 현재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하시래요.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 이 두 개를 합친 게 기초원가.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한 거죠. 이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가 다 합쳐진 거. 이렇게 더한 게 답이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10, 20 합친 게 기초원가.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20만 원에다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를 합친 게 가공원가가 되겠습니다.
12번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기계 작업시간당 80원입니다. 실제 기계 작업시간이 5만 시간일 때 배부 차이가 13만원 과대하게 배부됐다. 그러면 실제 발생액은 얼마냐? 예정 배부액 실제 발생액 이게 과대하게 배부됐다는 얘기는 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13만원을 뺀 금액만큼이 실제 발생액일 것입니다. 예정 배부액은 실제 기계 작업시간 5만 시간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하겠죠. 80원. 그래서 요 금액에다가 13만원을 뺀 게 답이 되겠네요. 해서 볼게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 과다하게 배부됐다. 그게 실제다. 예정 배부액은 실제 기계 작업 시간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시간 곱하기 80원. 과대 배부된 거 뺐더니 그게 실제 발생액이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담보 제공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에 일부를 승계하는 것은 공급으로 봅니다. 사업용 자산을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해서 볼게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부만 했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급이다 라는 얘기네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살펴봅시다.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른 조세를 물납하는 것,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서 물납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른 공매나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른 수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수용 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및 매출 할인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 및 개별 소비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되는 경우에는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 그 다음에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 및 개별 소비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5번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 간주 임대료 여기가 1기, 2기, 여기가 예정 13, 4, 5, 6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 과세기간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되겠다. 보증금을 뭐 어느 순간 받는 게 아니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요 날로 하는 거예요. 여기 끝나는 날. 요쪽에 대해서는 요 끝나는 날. 그게 바로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